자, 안녕하십니까. 문쌤 국어 논술 문쌤입니다. 요 시간에는요, 그 고조지가 수능특강 5강에 있는 박인노의 조홍시가라고 하는 연시조를 공부해 볼 건데요. 어, 주목해야 될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5강까지 오면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느껴지는 작품이 있다면 바로 이 작품일 것 같아요. 앞에서 여러분 좀 낯선 작품으로 만났던 게 아마 황계사일 텐데요. 사실 황계사는 낯설긴 하지만은 출제 요소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인노의 조홍시가는 일단 박인노라는 작가 자신이 출제진들이었던 뇌리 속에 많이 각인되어 있는 작가이고요. 또 연시조라는 점이 출제 가능성을 매우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수까지 있는 조홍시가인데요. 보기 해설을 잠깐 보고 갈게요. 조홍시가는 사수에 걸쳐 효의 가치와 실천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현존하는 부모를 위한 효의 실천을 강조한 것은 물론 요게 한 가지 있던 얘기네요. 부재하는 부모에게는 효를 행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자식의 모습을 통해 부모를 그리는 마음을 보여준다. 작품에는 효행을 대표하는 고사의 인물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특히 이제 고사 관련해서 우리 이제 해설되어 있으니까 해설 내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효행은 비현실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효의 절대적 가치와 실천에 대한 화자의 공감과 절실함을 더욱 부각한다. 이렇게 해설됐네요. 그 결과 이 작품에서 효는 일회적인 데서 그치지 않고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인간은 물론 자연물에게까지 해당되는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와, 되게 말 어렵게 해놨습니다. 음. 자, 동아시아의 전통적 문화 관습에서 효를 상징하는 까마귀를 작품에 등장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라고 이렇게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자, 해설에서는 되게 막,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 동양적 가치관에서 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였던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요. 요즘 세대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효라고 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박인만의 조홍시가입니다. 첫 번째 아이고 이거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일단 같이 봅시다. 제 1수예요.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인다. 유자 아니라도 품은직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을세 그로 서로 하나이다 이랬네요. 오, 화사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그쵸? 서로 하나이다라고 하고 화사의 정서가 직접 표출되었다. 하나 챙겨두시고요. 반중은 쟁반을 말하는 거죠. 쟁반 안에 있는 조홍감입니다. 이 연시조의 제목을 조홍시가라고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홍감이 감을 한자로 표현하면 시가 되니까 조홍시예요. 조홍시. 홍시 알죠? 홍시. 말랑말랑하고 되게 맛있잖아요. 이거 겨울에 얼렸다가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홍시입니다. 홍시를 주로 좋아했던 연령대가 아주 어린 아이들 아니면 되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치아가 안 좋으니까. 홍시는 안 깨물어도 그냥 쭉쭉 빨아먹어도 꾹꾹 잘 넘어가는 그런 과일이고 굉장히 달고 맛있죠. 그래서 홍시를 아주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좋아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요 점을 좀 감안하면 시 내용은 조금 쉬워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유자가 아니라도 흠직하건만은 에 들어있는 육적 회귤 고사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육적이라는 사람이 친구가 준 그 귤을 어? 여기서 유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옛날에는 귤을 유자로 표현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귤이라는 한자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걸 이제, 친구한테 받아서 먹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집에 가서 어머니께 드렸다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효를 강조하는 고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사를 지금 연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자가 아니라도 품음직하다마는 그러니까 내가 품어서 가져가서 누군가를 드릴 수 있겠다. 드리고 싶지만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싶지만
부모가 반길 내가 부모가 반길 사람. 이제 부모님이죠. 없을세 그로 서로 하나이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품어가서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가봤자 이걸 드실 분이 없다. 즉 부모님이 아마 돌아가셨다라고 봐야 되겠죠. 돌아가시고 안 계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서럽다라는 내용입니다. 크게 어려운 표현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아까 보기와 연동시켜 보면은 부재하는 부모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효도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일수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음 이수로 가볼게요. 왕상에 이어잡고 맹종의 죽순 꺾어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대꾸 들어있고요. 검던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일생의 양지 성효를 증자같이 하리라. 한자가 무지 많이 나오니까 이 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박인노의 작품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한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무인 출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문인들보다 더 유식하고 박식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질투심일까? 아니면은 어떤 자격지심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왜냐면 한자어를 정말 많이 쓰세요. 왕상이라는 사람의 고사, 그 다음에 맹종이라는 사람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상이 뭐 어머니가 한겨울에 잉어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 잉어가 한겨울에 어디서 잡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산속에서 잉어를 잡았다 하는 게 있고요. 또 맹종이라는 사람도 역시 이제 죽순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한겨울에 죽순이 나지 않는데 거기 가가지고 산속에서 죽순을 꺾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모님을 봉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현실에서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물론 한겨울에 잉어를 잡거나 죽순을 꺾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흔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이들이 그만큼 효를 다했기 때문이다. 우리 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이 감동해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을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 거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어떤 법칙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또는 하늘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주제의식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검던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그때 자 노래자는 이제 뭐 노래지라는 고사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70인데 90대의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뭐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뭐 광대 옷 같은 거요. 그런 거 입고서 뭐 엄마 앞에서 막 귀염 떨고 재주 부리고 춤을 췄다. 라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린애처럼 느껴지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과 연동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글쎄요 70먹은 할아버지가 막 뿌잉뿌잉뿌잉 하고 이렇게 춤추고 이러면은 좋아 보일까 싶기는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살아계신 부모를 위해 뭐랄까 성심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효를 다 동원하는 그런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수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면 2수는 살아있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것들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종작 일생의 양지 성효 양지는 뜻을 기른다는 뜻이고요. 성효는 효를 정성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증자 공자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증자라고 하는 성인인데요. 증자같이 하리라 했으니까 뭐 맥락상 보면 이제 증자라는 분이 뜻을 기르고 효를 정성스럽게 다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자 여기가 증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나도 증자처럼 효를 다하고 뜻을 기르는 사람이 되겠다. 라는 다짐 같은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래서 고사가 많이 쓰였다는 거 주목해두고 아마 이 고사는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삼수요.
만균을 늘여내어 길게 길게 노를 꼬아 구만리 장천에 가는 해를 잡아매요. 북땅의 학발상체를 더디 넓게 하리라 했습니다. 만균은 뭐 만근 정도 되는 쇠 붙이래요. 어마어마 뭐 어떻게 우리 상상할 수 없겠죠. 저 어떻게 쇠예요, 쇠. 쇠를 갖다가 늘리는 거예요. 덩어리 쇠를 막 얇게 늘리는 겁니다. 늘려. 그리고 아주 길게 길게 만들어서 노를 꼬아요, 노. 어, 노는 원래 그 끈이나 밧줄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끈이란 말 있잖아요. 끈이나 어떤 밧줄 같은 거 만들 때 밧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가닥에 실 같은 것들이 여러 겹이 같이 이렇게 꼬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 그 발상인 거예요. 그래서 쇠에 쇠붙이인데 쇠붙이를 갖다가 그런 노처럼 길게 늘여가지고 그거를 꼬아서 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줄을 만들고. 자, 이 줄을 왜 만들려고 했을까? 갔더니요, 군만리 장천의 하늘이죠, 하늘. 하늘에 가는 해를, 해를 잡아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는 뜨겁잖아요, 그죠? 뜨겁고 거대하니까 이거는 보통 줄로는 잡을 수 없고, 쇠를 가지고서 여러 겹 묶어가지고, 쇠의 밧줄, 쇠줄을 만들어서 해를 잡아내고 싶다 하는 겁니다. 이거 비슷한 게 앞에 4강에서도 있었죠. 4강에서도 그 이별의 과정에서 어, 이 님에게 나를 붙잡지 말고 해를 붙잡아라. 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도 사실은 태양, 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을 잡아맨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도 주관적 변형이 표현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아이고 글씨 쓰기 되게 힘드네요. 그래서 불가능 상황을 설정해서 그것을 이룸으로써 자신의 소망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해를 왜 잡아매느냐? 잡아매는 이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네요. 북땅의 학발상친을 더디 늙게 하리라. 아하. 학발상치는요, 흰 머리를 하고 있는 부모님을 말해요. 그래서 나이가 늙은 부모를 학발상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부모님들이 더 늙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려고 해를 잡아 매겠다. 이런 어떤 발상이 들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발상이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 상황을 이룸으로써 자신의 소망을 어,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발상이 들어 있습니다. 북땅은 북쪽에 있는 집이라는 뜻인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집을 지으면요, 메인 집이 있고, 메인 집이라고 해야 되나? 메인 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 뒤에 작은 집 하나를 또 양방 가서 지었대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살던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고 이제 뭐 그 기력이 쇠해지면은 요 뒤로 옮겨가 가지고 거기서 기거하고 자식들이 다시 이 방을 차지해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이 자식들이 늙으면 다시 또 뒷방으로 가고 그래서 흔히 뒷방 늙은이란 말 쓰거든요. 그런 비슷한 공간이 이제 북땅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를 하려고 하는 화자의 의지 같은 게 돋보이는 그런 작품, 그런 어떤 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부모님 늙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참 뭐 좋은 것 같긴 한데요.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힘들죠. 마지막 사수요. 군복 모이신데 왜 가막이 들어오니 백옥사인데 돌아나 갔다마는 봉황도 비조와 유이시니 매셔놓들 어떠리 그랬대요. 군봉 무리 군자고요. 봉은 봉황이에요. 봉황의 무리가 모이신데 그러니까 존칭을 써놨네요. 어,
존칭을 썼다는 점에서는 봉황을 되게 받들어 모으시는, 신성시하던 태도 같은 걸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봉황의 무리가 막 모여 있는데 거기에요 까마귀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왜 까마귀가? 까마귀. 그런데 이 모습이 백옥사인데 돌 하나 갖다마는 저 모습을 갖다가 외적으로 비유를 해놨네요. 그쵸? 앞에 군복 모인데 들어온 외까마귀 백옥사인데 돌 하나 같다라고 비유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옥 가운데 까만 돌 하나 딱 들어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럼 사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통일성이 없는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하지만 봉황도 비조와 유인이 같은 유. 우리 종류할 때 그 유자예요. 그래서 봉황도 하늘을 나는 새라는 점에서 새라는 점에서 같은 유이다. 같은 유다. 그럼 날아가는 새가 다 똑같냐? 그건 아니고요. 이 까마귀를 왜 등장시켰냐면요. 이 까마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포조라고 이야기해요. 반포조라는 말 속에는요. 반포지효라고 하는 성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반포지효는 까마귀라는 새가 그렇대요. 뭐 실제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먹여 살리죠. 그리고 자식이 자라게 되면 먹을 걸 가져와서 부모의 입에 넣어준대요. 그래서 반포지효라는 말이 생겼거든요. 따라서 이 까마귀는요, 효도를 하는 까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새로만 따진다면은 봉황하고 까마귀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봉황은 되게 신성하고 어마어마하게 뭐랄까 받들어 모셔지는 그런 새이고 까마귀는 그냥 평범한 새인 거죠. 하지만 그 까마귀가 이 봉황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이유는 이 까마귀가 효도를 하는 새이기 때문에 따라서 효라는 가치가 굉장히 그만큼 높게 신성시되고 받들어 모셔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봉황이나 까마귀나 받들어 모셔진다는 점에서는 같은 종류이다. 그러니까 까마귀도 역시 매셔서 논들 어떠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봉황하고 사실 까마귀를 같은 종류의 새라고 하면은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받들어 모셔진다는 점에서 또 신성이 되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같다. 따라서 함께 노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좋다, 훌륭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작품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해설에 들어있는 또 다른 해설 하나를 볼게요. 이 작품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제4수의 총 4수의 연시조입니다. 작가의 문집인 노계집에 실려 있고요. 청구영원, 해동가요 등에도 전해요. 1수는 육적 회귀의 고사를 활용하여 효의 실천 정신을 말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먹을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부모님께 갖다 드려라 라는 거겠죠. 2수에서는 왕상, 맹종, 노래자, 승자 등의 24효의 주인공을 통해서 중국에서 나온 책 중에 24효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이들을 포함해서 24명의 뭐 훌륭한 효자들 또는 효부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 4명입니다. 통해서 일수에 이어서 효를 더욱 강조하고 효의 지평을 역사적 차원으로 확대했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네요. 좀 과한 해석으로 볼 수 있긴 한데 과한 해석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효다라는 걸 강조했다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3주에서는 시간을 더디게 흐리한다는 상상력을 통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놓은 거죠. 부모의 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4수에서는 까마귀를 등장시켜서 효의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공동체적 가치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가 효를 실천하는 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거잖아요. 어떤 일종의 아우라와 같은 건데 이것들 갖다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포지효라는 성어에서 알 수 있듯이 까마귀는 동아시아의 문화관습에서 효를 상징하는 새로 규정되는데 효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까마귀가 봉황의 무리에 들어가 어울릴 수 있을 만큼 귀한 존재로 평가된다. 그래서 까마귀를 굉장히 귀한 존재로 평가했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효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역사적, 사회적, 또 인간적 차원을 넘어서 자연물에게까지 해당하는 규범이자 보편적 가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각박한 세상입니다만은 효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번에는요 현대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전 시간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